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처음에 대법원장 뭐 지명되고 할 때 네. 춘천에서 시외버스 타고 와가 지하철 타고 네. 서초동에 네. 법원에 왔죠. 네. 화제가 되었던 김명수. 네. 자기가 이제 대법원장이 되니까 네. 자기 뭡니까? 딸과 사이입니까? 네. 그 같이 살게 네. 뭐 부동산 네. 재개발할 동안 네. 또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 또 놀이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화 네. 대리석 이런 그 대리석이 이태리 대리석 8억 원을 들여서 이태리 대리석을 깔았다고 예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애초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리모델링 비용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죠. 네. 9억 5천인가? 네. 처음에 6억 그게 이제 9억 9,900인데 네. 이것보다도 훨씬 5억 이상 더 많은 들였죠. 6억 7,100만 원이 많은 16억 7천만 원을 네. 배정을 해가지고 네. 석재공사비로 8억 한 1천만 원을 썼어요. 참 웃겨요. 아,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서민 코스프레 그 대법원장 될 당시에는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서민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지하철로 출근하고 그런 쇼를 하던 사람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분이 몇 년을 머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긋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도 그게 만약에 다음 공관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 있으니까. 없으면 너뚱이 둘 대법원장 있어요? 그런 시설을 왜 돈을 들여서 국가에 돈을 들여서 합니까? 자, 그리고 자, 주어진 법원은 법을 판정하고 법 중심을 잡아서 이게 잘못된 일인가 아닌가 제일 우리나라 최고의 판결 기관인데 거기에서 법을 어겨버리면 그러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아래 법 안 지켜서 뭐 예를 들면 조금만 법규 위반해서 막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요. 참 기가 찬데 과거에 뭐 이 자기가 어떤 중요한 기관장이나 네. 뭐 되면 공간에 뭐 테레비 싹 바꾸고 최고급으로 네. 그리고는 또 나갈 때는 막 공간에 있던 네. 비품도 들고 나가고 좋은 걸로 바꿔가. 아 그래서 그래요? 돈을 써버린 사람도 있고. 아이, 근데 어디 공간에 좀 가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공간에 보니까 옛날에 JP가 총리할 때 네. 총리 공간에 네. 청와대 옆에 네. 한번 가봤고 무슨 좀 식사 한번 했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지사 공간에 아 옛날에 네, 심대평 씨가 지사였을 때 가봤고 경기도 지사 공간에 그 새로 바뀌기 네, 전에 네, 김문수 지사 계실 때 네. 거기에 또 가봤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뭔가 하면 너무 크다. 아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낭비적인 부분을 할까? 차라리 그냥 이 기관장한테 아파트 뭐 만약에 네. 정치인들이 네. 내가 이제 지역을 올려서 서울에 살지만 내 고향으로 출마한다면 정치인이 그 출마해서 선출됐는데 뭐 집 얻어줍니까? 아니요 전혀 쥐가 그렇지 하잖아요. 않죠. 네. 그러면 고위 공무원이 이런 지금 임명직으로 네. 뭐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공간이 필요하냐? 뭐 산부 요인이라서 공간이 필요한다는데 미국 같은데 무슨 산부 요인이라고 공간 있는 거 봤습니까?
그건 제가 없지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네. 미국에 무슨 뭐 상원 네. 원내대표라고 공간이 있습니까? 그건 없겠죠. 없죠. 미국에 대법원장이라고 네. 공간.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일하다가 아주 높은 사람도 저녁엔 집에 가지 않습니까? 네. 메르켈도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네.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의 유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요즘 무슨 뭐 기관장들에게 무슨 뭐 테러 하거나 이럴 것도 없는 거고 네. 네. 필요하면 뭐 그 경찰 경비 초소 정도 하나 세워놓으면 되는 거지 집 네. 앞에. 저런 식으로 공간을 별도로 둬서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 네.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공간 다 몰수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국가적 네. 예? 네. 주거 공급. 네. 그러면 공간 한 개마다 네. 한 1000명쯤 살 수 있을 거예요. 위로 쫙 올리면. 그렇죠. 네? 네. 왜 저걸 둡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진짜로 권위주의적인 잔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도지사나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공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뭐 그 도에서 뭐 아파트를 임대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관들 같은 경우에 뭐 외교부 장관 이런 거 외에는 네. 뭐 공간 없잖아요. 그렇겠죠. 외교 장관만 네. 옛날부터 뭐 네. 파티하니 뭐니 한다고 네. 두고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보세요.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총리 또 공간부터 시작해서 저 국회의장 공간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 그래요? 엄청나요. 네. 안 가봤어. 그 다음에 또 저기 네. 대법원장도 공간, 네. 또 감사원장 공간도 어리버쩍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주요 기관장 되면 전부 공간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도지사들도 다 있고요. 네. 도지사 그 공간에 돈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좀 저는 많았죠. 신문에서 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입니까? 또 군에 보면 무슨 사령관들 공간도 또 삐까번쩍해요. 네. 큰 면적 잡아가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뀐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모든 공간은 폐쇄한다. 네. 저는 청와대도 저건 이제 폐쇄해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진짜로 뭐 땅이 이상할까요? 저 안에 뭐 어물한 기운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청와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청와대 지나다니기 바깥 제가 청와대는 들어가 보긴 했어요. 근데 예. 청와대라는 공간이 우리 일반 시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하고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 상황 돌아가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는데 완전히 별 세계에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차단돼 버리는 것 같아요. 측근들에 의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스스로 그 옛날 그 왕궁에서는 밖에 왕들이 밖에 그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한 청와대도 똑같이 왕과 똑같은 상황이라서 바깥 상황을 전혀 몰라요.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그러니까 차단돼 있는 느낌, 완전히 막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청와대에 대한 느낌이 그랬어요. 청와대를 예전에 몇 차례 갔을 때 느낀 느낌이 그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사람이 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영민이 이 사람도 얼마 전에 비서실장으로 국회 와가 버럭버럭 해댔잖아요. 네. 말한 거 책임질 수 있냐, 여기 사지 말고 정론관 가라부터 시작해서 예? 그 대통령 닮아가냐 하니까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하냐고 버럭버럭 했고 김상조도 저게 청와대 정책실장 들어가 가지고 그냥 지 말만 지금 국회에 가서 그냥 주저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용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그 ICBM이 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발사가? 안 된다고 네. 그러면서 또 버럭까지도 해요. 네.
답변 태도를 지적하니까 의원님이 날 무시했다, 불쾌하다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기정이한테 와가지고 이제 지 것도 아니고 정의용이가 우긴다고 말하는데 일어나가 고함을 질러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오늘 뭐 사과를 했니 어쩌니 이러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경제비서관이라는 친구가 또 완전히 또 지금 이 버럭버럭 해대더만요. 아, 그래요? 당신이 있을 때는 뭐 지금보다 안 좋았다고 한국당의 한 관료 출신 의원이 경제 수치 물으니까 말입니다. 이저 왜 이 자들이 다 이러고 자빠졌을까요? 저는 그것도 실제로는 그 집권 여당이나 그 청와대가 지금 서서히 수세로 몰리고 있어서 그런 사인이 나오는 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 뜻대로 잘 돌아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돌아갔을 때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중간을 지나가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유가 없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면 누가 쿡 찌르면 그냥 벌컥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권력 그 정권 중추 세력이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호성이라고 경제수석도 말을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현종이, 김현종 씨, 이건 아주 전공도 아니면서 안보의 저 그러니까 2차장 가가 씨는 장관한테 달라들고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에 그 사람 스틸웰이 와가지고 그 김현종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종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외교 라인을 좌지우지하니까 아마 스틸웰이 김현종을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외교를 맡기니까 외교가 잘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격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나무인이고 버럭버럭거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이고 우애한테는 송금 없이 합니다. 이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를 못 참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한 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자, 근데 이자는요, 청와대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게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을 했잖아요. 그때 엄청 봤죠. FTA 통사견수 본부장 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FTA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한미 FTA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 상공 분야에 그 공산품의 이득을 얻고자 농업을 포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업을요. 근데 공산품에서 가장 이득은 삼성이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업무상 이해상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공직자로서의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FTA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삼성전자 해외 법무 담당 사장으로 가고 86억을 벌었어요. 86억을 세전에 세금으로 35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통교섭본부장 할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때 재산이 9억이었는데 삼성에서 86억 벌어 세금으로 35억 냈으니 51억이 늘어가가 재산이 현재 53억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있었냐 그러면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 2년하고 9개월 있으면서 2년 9개월에 월급을 86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 지적하시는 이해상충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런 사람을요 또 데려다가요.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시켰다가 청와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상교섭본부장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통상법을 전공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FTA도 했고 그거는 미국의 변호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교를 왜 이 사람이 맡고 있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 할 때 미국하고 뭐 잘 버티고 뭐 했다고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뻗대기라. 그래서 뻗대긴 첫 작품이 지소미아 파기예요. 자, 이제 시한이 다가오잖아요. 미국이 총 출동했잖아요. 네. 자, 끝까지 이제 일본의 아베를 어떻게 달래봐라 했는데 아베가 누구 징용부터 바로 해라. 이러니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깨는 쪽으로 가면 이제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위태로워지는. 아, 그렇죠. 그렇다고 진짜, 돈을 올려주겠습니까? 방위비 분담을요? 진짜 심각하게 저는 지금 상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 정권의 논리대로 하면 지소미아 파기하고 또 그 주한미군 주둔비도 안 올려주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큰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그게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아, 그럼 미군 빼겠죠. 내가 볼 때 웃기는 거는 이제 그런 다음에는 뭡니까? 어디 저기 군산 복합체, 예? 방위 산업체 갈 겁니까? 이제 또 가서 몇십억씩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갖다가 따지지도 않아요. 그 청와대가 네. 와 저럴까요? 저 땅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사고에 딱 빠져가지고 이건 옳은 일, 이건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이건 북침북은 우리의 제일 중요한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딱 몇 가지 것들이 정해져 있고 전부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잖아요. 앞으로 저기 청와대를 정권 바뀌면 네. 청하원이라고 붙여가지고 동물원으로 만든 거예요. 아, 네. 예? 네. 사슴하고 뭐 이런 거 좀 네. 풀어가. 아, 그러면 그것도 아까우면 네. 저기를 밀어버려가. 아니, 그냥 공원으로 만들면 청년 되죠. 주택으로. 네. 청년주택으로 만들든지 네. 공원으로 만들면 국가적 되고. 갱거 안 그러면 아예 파가지고 네. 연못으로 만들어가. 네. 네. 이 터에 살았던 인간들 중에 정상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비석을 하나 세워가 연못으로 만들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밑에도 다 문재인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네. 꼴들 한번 보세요. 노영민부터 시작해서 정의용이, 강기정이, 김현종이, 김상조, 네. 심지어 뭐 이제 보통 경제 관료들은 안 건데 이제 경제수석이라는 이호성이 저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아나무인에. 그러니까 그래야지 대통령으로부터 이쁨을 받나요? 저녁에 이제 낮에 가서 한번 네. 버럭하고 오면 잘했다. 저녁에 불러다가 한번 쓰다만 듬어주면 꼬랑지를 이렇게 흔듭니까? 아무튼 집단 사고에 빠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외부랑 그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너무 많이 틀려요. 자, 오늘 여기 지금 녹화하는 날 보니까 네. 북한의 주면 2명이 기순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해상을 통해 그래서 선박을 타고 내려오는 거를 애인을 했는데 네. 곧바로 지금 이 사람은 오늘 오후 3시에 네. 돌려보냈어요. 2일날 기순됐는데요? 내려왔는데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 또 묘한 게 있어요. 자, 이 2명이 10명 정도의 살인 사건과 연루돼 있다. 기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송환을 해서 네. 강제 송환 아니냐 하니까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온 것으로 알고 상세하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오청성이 씨 내려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북한에서 사고 치고요. 그렇죠. 사람 죽인 데 연루됐다고요. 네.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남북 관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네. 막는 북한의 네. 부분을 저지한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왔다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야지. 네. 자,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운운하면서 또 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모르면 왜 보내요? 그 동의했느냐고 물으니까 이제서 또 기순 자체가 없고 태거 조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해군이 제압해서 견인했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좀
정부 말을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누가 지금 믿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좀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순하면 기순했다거나 네, 아니면 그럼 조사- 애인했으면 애인했다고 그때 네. 보도를 하고 네, 그렇죠. 또 그 사람들 입장을 밝히게 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네, 네. 그 다음에 뭐 조사해서 그런 게 밝혔다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공론적 조사를 네. 하고 그 결과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생겼다고 해야지.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돌려보내는 데는 돌려보내는 심의 절차를 거쳐서 돌려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내 살다 야, 저는 이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있을 때 설마 이 정도 새로 이제 바뀐다고 그래서 새로 바뀌는 사람 좀 더 낫겠지 생각했는데 송영무보다는 낫겠지 생각했다. 더 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이제 공군이나 해군 출신은 국방부 장관 안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정치적으로만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살살이처럼 움직여요. 살살이. 자, 그래서 오늘 좀 역겨웠던 거는 국방정보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비공개 국감에서 지가 한 달 전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쏠 수 있다 한 사람이 나와가 정복 입고 나서 뒤집어요. 자, 군인이 정복을 입고 국회에 출석했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군인의 신념과 군인의 또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미국에 이번에 정복 입고 하원 청문회 나가가 트럼프를 다 고발한 중령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군인이 정복을 입는다라는 거는 명예를 상징하는 건데 그 명예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지지난주인가 제가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진짜로 그 인간만이 존엄하게 사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인간만이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존엄하게 산다는 건지. 근데 존엄하게 산다는 거는 예를 들면 쉽게 이끌리는 유혹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이게 옳은 일이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이건 한다. 이런 게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은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도 국방부 장관, 또 뭐 국방정보본부장 이분들은 이 군인으로서 군인 출신으로서 과연 존엄하게 살고 있는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도 이거는 내가 절대로 이건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 절대로 이렇게는 못한다. 뭐 장사를 할 때도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는 나는 안 산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이건 안 한다.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있는 그럼요. 거죠. 식당 오래 하신 분들 가서 보면 재료나 이런 부분을 속이지 않겠다. 누가 속인다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신념을 지키고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인간만이 그런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 송영무 씨나 정경도 씨나 아까 국방정보본부장이라는 분들은 전부 이미 오를 때까지 올라간 분 아닙니까? 올라갈 때도 없고 거기가 마지막이죠. 그런데 왜 원래 생각이 그랬나요? 이분들은 원래 국방에 대한 생각이 원래 그랬나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설사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내려오더라도 자기가 소신 있게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 위치에 맞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뭘 이렇게 그냥 친북적인 정권에 계속 안보를 해치는 결정을 할 때마다 거기에 동조하는 적극 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은 진짜 존엄하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존엄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예, 예. 존엄에 대한 예. 비중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로. 당연하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아래에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영역이 적어서 자기 나름대로 존엄하게 결정하는 부분들이 영향력이 적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존엄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지배한 그 사람이 관할하는 영역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예.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예.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진료하는 환자를 내가 정성껏 진료한다. 그러면 그 존엄성을 나 자신의 존엄성과 환자의 존엄성을 다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진료하는 영역 안에서 영향을 주지만 예를 들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의료 체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갈 때는 그거는 전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예. 그러한 그 책임 의식이 예. 더욱 더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존엄성이 상실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문정권에서 한 자리씩 꽤 찼다고 그 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다가요. 내가 장담을 하겠는데 한 2, 3년 뒤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자기 흔적을 네. 지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잡아떼면서 그 국립대학 담벼락을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래서 이 존엄을 잃은 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이 지새끼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고위직에 있다가 그 고위직에서 내려와서 고위직에 있을 때 진짜로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소신도 없이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도 실제로는 장관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존대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를 살다라도 인간답게 살다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뭐 이야기를 준비되신다고요? 예. 오늘은 그 기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기도와 별로 좋지 않은 기도를 일단 먼저 나누겠습니다. 좋은 기도는 나를 텅 비우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좋지 않은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꼭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좋지 않은 기도예요. 마음을 텅 비우는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텅 비우면 뭐가 드러나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텅 비우게 되면 그건 바로 자기 내부에 있는 신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자기를 텅 비운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들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기도문 중에 3종 기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것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랑 똑같은 기도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신께 모든 결과를 맡기겠습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는 신과의 합일, 신과의 일치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정신 수양, 마음의 성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과의 합의를 위한 기도를 자꾸 하는 것 자체는 마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